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기회에는 호암자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당연히 호암이 누군지는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삼성 회장이신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신 이건희 전 회장의 그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삼성을 창업한 현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어, 글쎄요, 진짜 본인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본인이 썼다고 생각될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쓰셨고요. 이병철 회장이 87년, 벌써 한 30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37년 전에. 근데 요 시점이 한 85, 6년까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에 책이 나왔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돌아가신 87년 정도에 나온 책을 아마 다시 발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한 85년도, 86년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본인의 집안,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어,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벌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당연히 자기 자서전이니까 그 책의 관점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셨던 이병철 회장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어,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해서 여러분께도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좀 할아버님, 아버님이 그 농촌이죠. 경상남도 그쪽에서 좀 재력이 있으신 집안에 운 좋게 막내 아들로 태어나셔서 부족함이 없이 사셨지만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유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당시가 무슨 시절이었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부자로서 부족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일본인 치하에서 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일본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살기에는 또 자기가 돈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은 방황을 하셨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대 중반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놀고 지내던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자기가 달을 쳐다보다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본 사람 천한데 내가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거나 그 정부에 들어가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래봤자 그게 뭐 일본 사람 밑에서 평생 뭐 허접한 일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국인이 식민지 지배를 당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건 장사, 기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부터 이제 상당히 개인이 막 이렇게 흥청멍청 뭐 도박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기생집 다니면서 사셨다라는 얘기까지 쓰시면서 했는데 솔직하게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놀던 사람인데도 뭔가 그 집안에 이런 실학자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제에 대한 감각이 있는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웠는지 대뜸 이제 정미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돈을 벌다가 정미소라는 게 이제 쌀을 사서 그 쌀을 이렇게 그 껍질을 까서 파는 게 정미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쌀격 예측을 잘못해서 거의 망할 때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해서 또 돈을 많이 벌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은행이 갑자기 대출해줬던 돈을 다 회수해 가서
토지를 이제 빚을 얻어 샀는데 그 빚을 갚느라고 쫄딱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그 다음 얘기도 할까요? 그 다음에 또 간신히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막걸리 만드는 이런 술 파는 정종을 파는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삼성물산이라고 이제 그 해방이 된 이후에 또 공장을 차려서 했는데 6.25가 터져갖고 서울에 있던 회사가 그냥 다 공중분해돼서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뭐 제일모직도 하고 제일제당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한국에 이제 비료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고통이 많아서 비료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한국의 어, 사람들이 그 비료를 만들지 못해서 한국이 비싼 일본이나 서양 비료를 사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현은 그래서 한국 농부들이 너무 비료값이 비싸서 농사를 제대로 못 져서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솔직하게 아니 그 일본에서 100원에 들여오는 걸 내가 혹시 50원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 수송비도 안 들고 하니까 한국 농부들은 한 70원에 사면 싸게 사서 일본 비료가 싸서 좋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근데 그런 보시는 눈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한국이 할 수 있으며 당신은 모든 것을 한국에 수입해서 썼는데, 이런 거는 한국 기술로는 아직 안 되고, 이런 거는 되는데, 한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설탕이나 모직물이나 비료나 이런 거는 한국이 충분히 일본이나 미국만큼 할 수 있으니, 이거를 내가 하면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초창기에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 정미소 사업, 토지 구매 사업 했던 친구들이 그 쫄딱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괜히 뭐 이렇게 사업하다 망하고 그러다 돈 날리고 나는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 그리고 저도 저 같아도 아니 전쟁 나서 공장 다 사라졌죠. 이거 뭐 한 푼도 못 건지고 파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비료 공장을 정말 한 10여 년을 고생해서 졌는데 바로 그때 군사 정부가 그거 그냥 정부에 반납해라 라고 해서 물론 뭐 그 이병철 회장이 그때 무슨 죄를 졌을 수도 있고 저도 그때는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벌금을 뭐 물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공장을 내놔라 라고 해서 공장 내놨고 은행업도 했는데 은행도 대기업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행도 그냥 공짜로 내놔 방송국도 지금 KBS 1, 2가 있지만 사실 KBS 2가 동양방송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방송국도 내놨고 이렇게 해서 뭐가 좀 엄청 고생해서 잘 되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든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서 자기가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 공장을 정부에 넘기든지 이런 일을 평생 좀 많이 겪으신 분이다. 근데 저도 보면서 이분이 돈 때문에 한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 제가 평생 살고 자기 그 자식들한테 줄 돈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하고 그 제일모직을 해서 그 두 개가 성공을 한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더 그 다음에 무슨 뭐 중앙일보를 산다든지 삼성 조선소 중공업을 만든다든지 더군다나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안 해도 자기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돈이 뭐 천억, 제 생각에 천억이면 제가 평생 쓰지도 못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5천억이 있으나 6천억이 있으나 6조가 있으나 자기가 그거 다 쓰고 죽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6조가 있는 사람보다 6천억이 있는 사람이 정부나 언론의 감시도 안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편한 거,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거기서 자기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거기서 사업을 중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것을 보면 본인이 이 책에서 나는 그렇게 돈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어, 100%일지 모르지만 저는 한 8, 90%는 진실이라고
이지 않았으면 행동이 이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저희는 전혀 모르는데 그 삼성이 뭐 현대중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러는데 설탕, 섬유, 비료 이렇게 그 소비재 위주로 만들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자잘한 것을 하느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으신 모양인지 이런 걸 다 설명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우리나라가 설탕도 못 만드는 나라가 갑자기 자동차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첫 단계는 설탕이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못 만들어서 섬유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지을 비료도 뭐 비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엔 자기도 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냥 중공업에 막 돈을 투자해서 보기 좋은 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그렇네라고 생각한 게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제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는 다음에 조선이다라고 기재부에서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불러다가, 아, 뭐, 김 회장, 이 회장, 당신이, 뭐, 반도체 하시고 당신이 조선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약간 다른 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니까 한국에 돈이 없어서 일본, 독일, 미국을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많이 가셔서 이 정보를 얻었어요. 무슨 사업이 좋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한국에서 모직 산업을 한다 그러면 비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겠다. 대신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좀 서라. 내가 삼성만 믿고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작이 경제개발 계획 차관을 들여와서 외국의 돈을 빌려와서 경제를 개발한다는 이 개념이 어, 결국은 이 회장들이 뭐 그게 이병철 회장이든 정주영 회장이든 이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왜 이거 사업해서 자기가 돈 벌고 될 걸 이 사람들이 알지 공무원 분들이 이 돈 외국 사람이 그럴까 이 돈 대한민국 공무원이 가져가서 뭐 했을 겁니까? 저희가 잘 생각해 누구 빌려줄 겁니다. 그렇게 된 것 같진 않고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가서 우리가 비료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모직 공장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신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수완이 좋아서 당신이 하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당신을 믿고 주겠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좀 그럴듯한 더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산공업단지를 정부가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울산을 보니까 여기가 항구로서 좋아서 여기다 공업단지를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때 이 기업가들하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 소통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놀랍게도 이승만과 메가더인데요. 읽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하버드, 프린스턴 나오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해안이 있으신 분이라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사업이 한국을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저도 몰랐는데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기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민국 경제가 7.1, 5.2 경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수치인지 왜냐하면 이런 조사도 사실은 선진국이나 가능하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7.1, 5.2 경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한국이 고도 성장의 그 싹을 틔웠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병철 회장이 그때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 혼란이 있으면서 막 기업들을 때려잡고 부정축제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7%, 5% 이렇게 성장하다 2%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때 했으면 좋은데 2%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했고 또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이 공산주의로
국가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자기는 너무 다행이다라고 해서 이 두 분을 특별히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나와서 저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연결되는데 이병철 회장이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서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서 1982년 당시 74세인데 미국을 방문을 해서 반도체 사업을 둘러보고 이것이다라고 해서 73세의 새로운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거는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80년대에 반도체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뭐 여기도 보면 다 이병철 회장이 하겠다는 거 밑에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고집 부려서 하겠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뭔가 경제를 본 눈이 있었다. 그래서 82년에 공사 시작해서 아주 초단축으로 84년에 반도체를 처음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 3년 후에 이제 작고를 하신 거죠. 마지막에 정말 내가 몸도 아프고 70대인데 그때 내가 전 재산을 바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자서전을 보면서 뭐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참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험을 이 감수하는 대담성, 죽는 날까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이 대담성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래서 그 무엇이 잘 팔릴지를 알아내는 그런 어떤 감각이 정말 그건 타고나는 거지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구나. 그래서 본인은 뭐든지 자기가 암 치료를 받을 때도 위암 치료를 어느 나라 무슨 선생님은 어떤 위암을 잘하고 이걸 다 분석해서 자기가 선생님을 골랐고 또 볼펜도 자기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왜 이 볼펜이 다른 볼펜보다 뭐가 좋은지 이런 걸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래서 자기 방에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왜 잘 팔리고 왜 안 팔리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 생활로 재밌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라면 사업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책 내용의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사업이란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 정말 그렇게 전쟁 나고 또 요새는 뭐 코로나 감염되고 그러면 진짜 그냥 잘해도 망하고 또 정부가 뭐 해갖고 정치권에서 뭘 해하면 망할 수도 있고 법이 잘못 만들면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감수를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그중에 재능이 정말 사업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마다 10중 8구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뭔가 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못마땅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국민과 정치인과 정부가 그런 기업가 정신을 꺾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이분이 뭐 무엇을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 나라면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나라면 왜 내가 돈이 100억 있으면 이 짓을 했을까? 절대로 안 했다. 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거다라는데 이분은 그 뭐 10억을 100억 만들고 100억을 1000억 만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까지 만드신 이런 분을 보면 이런 분들은 국민과 정치인과 정부가 국가적으로 뭐 잘못한 거는 혼을 내더라도 응원하고 워낙 희소하니까 그리고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감상을 적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